미래교육 연구팀에서 국제적 상황과 통일 등의 한반도 지형 변화에 대비한 미래 대응 육아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자 남북한 어린이의 교육 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심포지엄 자리가 우리 사회가 모두 남북한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육아정책연구소의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과 이윤진 선임연구원님, 또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을 맡아주신 최민수 코리아 통합연구원 이사장님, 또 박태준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 담당 사무관님, 또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님,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또 최혜경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와 자장을 맡아주신 권미경 연구위원님과 또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여러 연구원들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민하고 논의하는 정책들이 잘 실현되어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함께 성장할 어린이들의 삶을 그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민족의 미해결 과제인 미래 통일 한반도에서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강득구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주시기로 하셨는데요. 바쁜 국정 일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참석은 어려우신 걸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심포지움 중간에 참석하시면 그때 시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심포지움은 두 분의 발제와 그에 이어지는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발표는 미래 유아 평화 통일 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미래교육 연구팀장 박창현이라고 하고요. 또 이번에 주제 심포지엄 1차 저희 팀에서 사실은 주도했고요. 또 주제 발표로 미래 유아 평화 통일 교육의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 그러니까 민주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라는 내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좀 맞춰보고요. 네, 일단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 지금 새로운 경영 목표 중에 하나로 미래 한반도 통일 상황에서의 유보 체제 개편, 유보 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경영 목표로 들어가 있고 또 1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으로 또 이렇게 좀 더 유보 체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큰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스케일이 크게 미래 한반도의 측면에서의 우리가 유아교육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동안의 평화통일 교육이 사실 어떻게 진행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과 법제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유아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지점을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19년도에 9월에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사실 우리가 평화라는 부분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마치 흑수 통일이나 뭔가 한쪽을 지향되는 어떤 통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평화가 먼저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통일 대비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어색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가 평화를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 우리는 사실 미래에 대한 부분을 그려나갈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서 유보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정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사실 기간학제에 들어있지 않은 유아교육의 측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무교육 담론이나 무상교육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통일 한반도 측면에서 어떻게 그려야 되냐. 너무 조금 빠른 논의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방향을 고려하면서 차근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이 통일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막 탈북한 유치원 교사인 교양원, 그다음에 보육원 선생님들을 면담을 한 결과 사실 저희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약간은 다르지만 굉장히 동질하다. 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같고 동질하고 유사하다. 그러면서 유아교육자, 보육자로서의 동질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분단되어 있지만은 우리 저쪽 편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교양원과 보육원, 네, 그 선생님들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려보려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유아교육 체제에 관련해서 사실 6334대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2013년도 이후에 누리과정을 개편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면서 사실상 의무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12년제 의무교육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비슷한 시기에 북한도 사실 유치원 높은 반 1년, 그다음에 소학교 5년, 그다음에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이렇게 사실 의무교육을 12년제를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서로 이야기한 거 아닌데 너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는 아직 의무교육이 유아교육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북한도 만 5세 높은 반은 의무교육이면서 사실 교과서가 존재하는 그림책으로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고 또 통합교육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우리나라랑 또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그 공공성 측면에서 사립유치원 개혁, 그다음에 국공립 유치원의 질 개선 부분으로 우리 남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시군구 동군마다 100% 국립 유치원, 그다음에 국립 타가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펴본다면 사실 접점이 많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분단이라는 그 역사 속에서 사실 70년 이상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담론조차도 닫혀 있었고 특히 유아교육 쪽에서는 평화 통일에 대한 논의가 90년대 이후에 멈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90년대 교육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그 자료집 이후에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또 우리가 누리과정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점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또 통일이라는 용어 자체도 꺼내는 부분이 어색한 이런 상황이 되었으며 또 통일교육지원법에도 현재 초중등 교육법 중심으로 되어 있고 유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북한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북한의 영유아의 인구 취약전 아이들을 살펴보면 1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유치원이나 타가소가 사실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더 점점 감소세이고 아이들도 줄고 있는 저출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 자료들이나 유엔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아동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참여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발달의 차이가 있고 사실은 유아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발달적 격차가 크다. 그리고 지역적 격차도 크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가소의 경우에는 사실 놀이 위주의 활동 중심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물론 사상 교육도 같이 하고 있지만 이 타가소는 이렇게 되고 있고 유치원은 초등 입학 전에 그런 지적 교육이라든지 사상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실 법제도 비교를 해보면 보육 현황과 법제도 현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이렇게 저희가 표로는 좀 그려봤는데 우리나라랑 좀 유사한 지점도 있고 다른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연령별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교사의 경우에도 교양원이라는 유치원 교사는 사실 교원대학에서 양성을 하고 있고 사실은 타가소에 있는 보육원은 사실 이 교원대학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보 부분에서는 선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려 나갈지 좀 더 상상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남북한 관련해서 법제도도 분석해보고 작년에 그 현황도 분석해보고 그렇게 해봤을 때 우리가 유보를 남남 통합도 어려운데 사실 북한까지 어떻게 고민을 해보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큰 맥락에서 통일 한반도에서의 맥락을 살펴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체제 개편이라든지 그 추후에 의무교육제도라든지 아니면 무상교육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도 관련해서는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유치원 교육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완전히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타가소나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 보육교양법으로 다 규정해서 하나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들여다보면은 사실 굉장히 주체 사상과 이념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 있고 국가가 주도하는 보육 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다양한 여러 법들이 있지만 사실 이런 법들을 그럼 나중에 어떻게 통합해 볼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희 연구진들이 좀 고민했었던 것은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만약에 법제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무상 유아교육과 보육의 범위를 어떻게 남북한이 설정해 볼 수 있을까? 또 우리 남한 사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만약에 유보 통합이라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연령별 이원화로 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경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부처나 법령이나 뭐 기관, 교사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더 연구하고 좀 더 간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교류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북한의 이 어린이 보육 교양법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다른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고민해봐야 될지 법제도 분석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오늘의 좀 본론으로 넘어가 보자면 사실 유아 평화 통일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를 위해서 법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사실 핵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작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해봤을 때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한 시행 정도는 거의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을 할 만큼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황을 보면은 사실 방향성도 그렇고 어떤 방향으로 돼야 되는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봤더니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철학, 목표, 인간상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고 통일교육지원법에도 사실은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또 이런 서로의 문화도 많이 다르고 이런 측면 때문에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이런 측면들이 되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향성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주셨고요. 사실 통일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교육 과정을 봤을 때도 지금 이번에 개정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굉장히 잘 바뀌어져 있지만 사실 평화 통일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일이라는 통일 한반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인간상에서 더불어 사는 사람, 그다음에 5개 영역 중에 사회관계의 영역과 관계가 있지만은 사실 우리 남한만의 아이가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의 아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교육 과정을 앞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혹시 앞으로 또 개정이 된다면은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연계한 평화통일 프로그램 강화, 유초 연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단선적으로 사회관계 영역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실제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냥 단일 정체성 형성을 목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 세계 시민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야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활동 자료도 거의 부족하고 또 앞으로 또 만약에 교육과정 관련해서 한다면 북한의 어떤 정치사상 교육이나 교과목 형식으로 된 교육과정과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의 철학을 어떻게 합칠 것이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럼 개선은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도 준비를 먼저 해보자라고 했을 때 평화 감수성 교육, 그러니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누리과정 전반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적인 평화 감수성, 그 다음에 평화 통일에 대한 핵심 역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논의하기 앞서서 먼저 교육적 함의에 대한 근본적 토론과 함의가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교육청들이 사실 우리 통일교육지원법도 사실 아직 유아 단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려운 지점이 있겠지만은
지침이나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으로 개선 방안을 말씀을 좀 주셨었습니다. 앞으로 통일 후에 예상되는 남북한 유아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은 부분이 어려울 거지만 굉장히 철학이라든지 신념 가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미래 대비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이라든지 평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또 사실 놀이 중심 통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법이 우리랑은 다르지만 교육계획안을 쓰는 것도 우리랑 너무 비슷하고 놀이 중심, 통합 중심으로 노력하려고 사실은 북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남북한의 공통교육 과정을 구성하는데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물론 사상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예시로 들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교사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국가 유아교육 과정의 통합의 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교사 교육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교사 양성기관에서의 통일 교육이 상급 기관에서도 다 형식적이고 단위 특강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유아도 어렵다고 하지만 초중등도 사실은 어려운 지점에 있고 또 교사 교육을 하기에 실질적으로 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만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삶에서의 민주 시민 교육과 연결이 되고 있지 않는 지점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조금 더 대면 교육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평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유초중고의 그 교사 교육 과정에서 통일 교육이나 민주 시민에 대한 교육을 좀 필수 과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민주시민 교육에 더불어 다문화 교육과 반편견, 평화교육 이런 유사한 이런 교육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기 위한 학습 모형 개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앞서서 주무부처의 재원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그 남북한의 그 유아교육자와 보육자의 교류, 왕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교사 간의 교류나 소통 채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인 거는 알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 북한과 우리의 교사 교육 과정의 그 제도상의 차이가 남북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교사 교육 과정에 혼재되어 있는 양성기관이나 그 과정을 통합하는 부분들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보 통합이나 유보 격차 완화를 고민할 때 우리가 그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방향을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지역사회나 시민사회나 국정과제 연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여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사무관님 오셨지만 대부분 축제나 뭐 이런 소모성 행사 이런 경우들로 굉장히 참여가 그렇게 일회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권 100대 과제 중에 하나인 통일국민협약 구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평화통일 교육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중성이 좀 떨어지는 지점도 있고 사실 시민단체의 협업도 사실 고민하지만 유아교육이나 보육 영역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지점이 있고 방향성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입장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 유아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논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평화 통일에 대한 주제는 사실 조금 더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유아교육에서 하나의 주제로 좀 보다 연구가 활성화돼야 되고 또 정치적 상황이나 이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걸 좀 초월한 교육 내용으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또 경영 목표에 따라서 북한 자료실도 저희 연구소에 만들 예정이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교류 확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노력해볼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합이나 학제 통합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그 유보 문제도 먼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북한하고 계속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유아교육 보육 부분에도 계속해서 사실 들이밀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사실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영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교육을 우리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연구도 그 기관의 체제 운영이라든지 기관 운영의 통합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제나 용어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육아정책연구소가 좀 중심이 되어서 좀 더 해볼 수 있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간단히 정리해서 먼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지원법 8조를 보면은 사실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관련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유아교육법과 유치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평화통일교육 현장에서 어려운데 뭐 법이 바뀐다고 될까 하지만 사실 법적인 이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공무원들은 법의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유아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교육법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빠지는 지점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누리과정 개편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통일교육지원법 6조에서도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사실 그럼 어린이집이 우리가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도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법 개정 부분을 강덕구현실과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련화해서 통일교육지원법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유아 단계에서도 통일교육의 주체,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해 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 보육에서부터 시작해서 평생교육까지 인권, 민주, 시민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한 평화통일 정치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사실 독일도 이런 정치교육 굉장히 주목받았었고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는 담론조차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주시민교육과가 교육부에서도 있고 또 교육청마다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아까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담론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먼 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돼야 될 것이고 누리과정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포함해서 민주시민교육이나 평화통일 교육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과정에 포함을 해서 사실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담고 있는 가치 이런 부분에 사실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반쪽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확실히 정부 지침과 정책 문서를 통한 누리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통일 대비 예상 시나리오를 좀 구축해서 체제 개편을 고려해보자. 우리가 앞으로 대선도 가까워오고 또 새로 체제가 개편될 때 사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평화교육을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방향, 그다음에 통일 직후에 우리가 어떤 방식을 고민해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리딩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우린 이런 점까지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남북한 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다음에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우리가 체제 개편과 앞으로의 어떤 그 예상이 되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교사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요.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교육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체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좀 이번에 좀 새로운 계기로 해서 민주시민 교육 기반 교사 교육 강화라는 부분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예비교사 교육도 좀 바꿔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좀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남북한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 모델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고요.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은 사실 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에서 남한의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유보 통합 학제 개편, 무상교육에 대한 범위를 사실 북한의 체제와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건이 좋다면은 남북한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을 위한 남북한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면은 사실 이게 정말 지금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꿈꾸는 것 자체가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유아교육 쪽에서 또 그리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체로 좀 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 나가는 어떤 과정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노력이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를 통해서 유아 평화 통일 교육의 현황, 방향성, 교육과정, 교사교육, 지역사회, 시민사회 이제 국정과제의 연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통일 후에 예상되는 변화와 또 대처 방안까지 골고루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에 대한 그때 유아교육 과정을 포함할 것, 또 포용적인 평화통일 정치교육의 필요성, 통일 대비 예상, 시나리오 구축 같은 폭넓은 제안점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향후 정책 구성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1대 국회의원이신 강득구 의원님 인사 말씀 잠시 전하고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으로 있는 강덕구입니다. 오늘 남북한 어린이 교육 보육 현황과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 팀장님 기조발제 듣고요. 저도 인식을 못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끝나는 대로 한번 좀 같이 모여서 구체적인 제가 인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지 올해가 70년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5,000년을 같이 살아왔지만 이 분단의 시간 동안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삶이 여정이 경로가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식 포함해서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들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평화통일 교육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는데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제도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화통일의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이것을 진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화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교육은 전 세계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 교육 과정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한번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이 그리고 제도 개선과 인식 개선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저와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평화라는 큰 틀에서 보육과 교육의 미래라는 입장에서 방향성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연구소에 이윤진 선임연구위원을 모십니다. 이윤진 박사님께서는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환경 현안과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김정은 시기의 북한 어린이 육아 환경 현황 및 지원 방안입니다. 앞서 박창현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제 중심이었다면 저는 오늘날 지금 이 시기 북한 어린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중심으로 발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연구는요. 제가 2019년에 지금 오늘 토론으로 오신 조성은 박사님이 과책으로 수행한 연구에 북한 영유아 지원 제도와 실태 부분을 집필한 부분을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연구 목적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그 현재 아이들의 육아 현황을 현주소를 좀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교류 협력 지원 방안을 한번 좀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방법은 북한 연구는 참 연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오늘 발표한 것에 주로 이제 활용한 그 자료가 두 번째 유니세프 자료인데 이 자료의 어떤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퀘스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료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MICS가 네 번째 발간된 겁니다. 이게 횟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경과하면서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 유용한 자료가 아닌가 싶어서 영유아 부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완 자료로 탈북민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집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은 1976년에 여기 1976년생 별로 없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76년에 어린이 보육교육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앞서 있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시기에 이 법이 뭐가 바뀌었나라고 살펴봤는데 그 빨간색 16조를 보시면 개정 전에는 타가수 유치원 어린이집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는 것이 김정은 집권 이후 13년에 그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어떤 그 책임을 법조항에서 없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4조는 그 교직원이죠. 우리말로는 교직원의 그 어떤 건강해야지만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 발맞춰 아동권리보장법과 이어서 나오는 여성권리보장법을 2010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두 법을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요. 개정 그걸 보면은 앞서 박찬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변한 건 없고요. 11년제에서 김정은 시기 와가지고 소학년 1년을 늘려서 12년제 의무교육으로 수정했다는 문구가 추정되었고, 그다음에 여성권리 보장에서는 산후 휴가 날짜를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전 산후 기간에는 여성에게 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약간 좀 매끄럽지가 못하네요. 네, 이게 제가 자꾸만 앞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러면 유니세프 자료에 그 영유아 부분 중심으로 주제별로 간략하게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를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같이 그거를 여기 계신 분이 공유를 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의 모유 수요, 특히 이제 태어나서 처음 수유하는 초유수의 그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면담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지역, 행정구역, 가구소득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발육 상태를 보면은 여기 경미 빨간색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만성 영양 부족이라고 명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19.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키가 작고 말랐다는 건데 요 수치는 이전의 고난한 행군 시기보다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요. 동남아의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는 높은, 그러니까 개선된 수치인 것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체 발달을 보면은 도시 아이들이 그다음에 농어촌 아이들보다 건강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좀 살이 있는 고도 비만은 도시 아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평양을 좀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양은 굉장히 다른 북한에 비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완전히 좀 또 다른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지역하고는 확연하게 그 발육 상태나 교육 상태나 모든 면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니세프 조사원이 영유아 발달 도구를 갖고 직접 조사한 측정값입니다. 북한의 아이들의 그 영역별 도구를 갖고 했는데 신체는 정상 범주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해석을 면담 사례나 다른 이전 사례에서도 북한의 아이들은 30분 정도 걸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걷는다고 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신체 발달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고요. 보시면 언어가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그래서 이 부분은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점수를 보시면 도시, 평양 상위 40% 고소득 가구가 발달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 접종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상 의료가 그래도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 배설물 해가지고 이제 기족이나 어떤 그 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1, 2, 3번 잘 보이시진 않는지 모르겠지만 1, 2, 3번이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인데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74.2%라면 평양은 거의 97.0%였고요.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비율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도시 평양 고소득 가구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영아 배설물을 처리하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배설물을 여기 보시면 쓰레기장에 그냥 버린다, 땅에 묻는다, 그냥 방치한다라는 그런 응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21세기 남한 사회에서는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법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떻게 먹냐 했을 때 무처리, 아무 처리하지 않고 우물물을 먹는다가 83.2%입니다. 그 다음에 1, 2, 3, 4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1, 2, 3, 4의 방법이 적절한 물처리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먹는 비율은 16.5%에 그친다. 그래서 물의 그 어떤 위생 상태가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겠죠. 도시보다는 농촌, 그다음에 고소득 가구보다는 저소득 가구에서 무처리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적절한 물처리는 도시, 고소득 가구에서 높게 나왔습니다. 자, 북한에서 컴퓨터나 그 인터넷 보급이 어떤가 보시면은 라디오, TV는 거의 뭐 집에 보급되어 있는 것 같은데 휴대전화 69%, 컴퓨터 전체입니다. 18.7%, 인터넷 1.4%. 인터넷의 보급 비율이 굉장히 낮아서 우리하고는 어떤 그 인터넷 문화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촌과 빨간색 표시인데요. 농촌과 그다음에 고소득 가구의 그 현저한 차이를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비율을 5.2% 해가지고 전체보다 5배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동화책 장난감 보시면 동화책을 집에 10권 이상 갖고 있는 그 비율을 보면 농촌이 가장 낮고요. 평양이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에 고소득 가구 높고요. 그다음에 구매력이 있어서 장난감을 사는 비율 역시
농촌, 평양, 고소득 가구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담 4개 사례가 사례수가 적다고는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각각의 차이가 있었는데 사례 3과 사례 4는 북한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례 1, 2와 사례 3, 4의 차이 그 면담을 통해서도 지금 유니세프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그 북한의 그 현황을 보면은 신체 체벌을 약 43.2%가 한다라고 했고요. 필요하다는 응답도 20.8%가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했는데 면담을 보면은 내가 내 자식 때리는데 상관없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깜깜할 때까지 밖에 세워놓고 엄격하게 키운다 해서 약간 이거는 실제가 좀 더 체벌의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그 조사보다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농촌 그 다음에 중간 및 저소득층 그 다음에 지역을 보시면은 신체 체벌이 필요하다 봤을 때 중간에 양강도와 평양의 그 막대기 차이를 보시면 평양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비율이 6.3%고 양강도는 거의 40%입니다. 이런 이제 행정구역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유치원 어린이집입니다. 기간 이용은 기간 미이용 사례, 기간 이용 사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1, 2는 보내지 못했다. 김정은 시기에 돈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사례 2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타가소를 다니려면은 매달 7만 원, 북한 돈인 것 같습니다. 7만 원 정도 내야 하는데 제가 공장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사례 3, 4는 잘 살다가 사업이 이제 망해서 그 체제의 협증을 느끼고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보낸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면담 4개 사례를 이렇게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었고요. 유치원의 운영은 실제 경제력이 있는 학부모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어린이 교육 보양법에서 김정은 시기에 국가 사회 단체가 그 밥값을 내는 것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삭제한 거하고 저는 이게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원 운영은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들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유치원 공연을 할 때 앞에다가 아이들을 쭉 세우는데 애들의 위치가 부모가 선생님에게 바친 돈의 위치다라는 그런 면담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 높은 반은 제도적으로는 의무 교육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보내라고 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보낸다. 안 해서 못 보낸다. 그러니까 높은 반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의무 교육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6세 유아 높은 반 아이들이 다니는 6세 유아의 2.9% 비율은 높지 않아요. 2.9%가 아무데도 다니고 있지 않은데 2.9%를 보시면 평양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니지 않는 그다음에 소위 가구가 낮은 계층에서 다니지 않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다 그 가구 소득이 낮거나 그다음에 농어촌에 살거나 그다음에 평양이 아닌 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 육아 현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북한 공무원 출신의 면담 사례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은 못 사는 사람에 대한 지원 정책은 북한에는 없다. 배급제도, 무상치료, 무상교육 제도를 명문상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서 못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있을 수 없다. 제도상 북한은 평등사회이다. 앞으로는 국가 배급을 하나씩 삭제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 같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하고는 거꾸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한 비교를 굉장히 거칠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거친 건데
북한 아이들은 일단 사회주의 국가 아이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6시 이전에 하고요. 우리 남한 아이들보다. 그다음에 점심은 타가서 유치원에서 먹기 때문에 점심을 제하고는 거의 가족과 같이 먹고, 우리 아이들은 가족과 매일 하는 식사하는 영유아가 70.7%, 뭐 적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다음에 TV 잘 볼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서 핸드폰 게임도 인터넷이 깔려 있지 않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015년 아동 패널 연구를 보면은 우리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절반이 넘습니다. 영유아들. 그리고 하원 외 북한 아이들은 또래와 뛰노면서 보내고, 최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와서도 사교육을 많이 하고 또래와 노는 시간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약인데, 사례를 보시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 그런 어떤 선진적인 법은 제정했지만 실제는 더 나빠졌다. 그 다음에 그 배급 경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음성화됐지만 거기로 돈을 버는 돈줄하는 신흥 계급이 생기면서 잘 사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되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체제의 회의를 갖고 탈북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저는 좀 발전시키고 싶은데, 얼마 전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나름 갖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 네, 필요하죠. 근데 보시면은 없어도 분유를 해도 이들은 물이 없어요. 아까 무처리로 물을 먹기 때문에 분유를 그래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일회용 기저귀를 줘도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이나 그런 기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물품 지원은 한계가 있고 개발 협력 사업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집을 참조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좀 가장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좀 봤더니, 아동학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문제지 않습니까? 요런 거는 글쎄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제사회 흐름에 가서 남북이 같이 캠페인 운동 같은 거를 같이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점진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은 아마 토론자 분들이 보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제 발표는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자 두 분께서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은진 박사님께서는 북한 어린이의 건강, 위생, 가정환경, 또 교육과 보육, 사교육, 기본생활 시간 실태에 대한 이제 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향후 협력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특히 인도적 지원을 할 때 개발협력 사업과 병행해야 함과 또 그것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심포지움의 상세한 자료집은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미 등록되어져 있고요. 또 오늘 진행했던 심포지움의 내용과 또 관련 영상들이 향후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발표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자리를 옮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최민수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광주대학교 교수를 정년 퇴임하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공공기관
그 통일교육 전문 강사로 3년째 활약하고 있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코레통합연구원이 이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제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20년 정도 된 통일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또 제가 통일교육학회를 통해서 유아교육 분야가 항상 연구하다 보면은 빠지는 거예요. 항상 초등부터 올라가고 그래서 그 유아교육 분야를 초등교육과 포함되는 연구라든지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유아교육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맡기고 저는 굉장히 확장적으로 정치학자들, 사회학자들, 경제학자들 만나서 매달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박창원 팀장님의 짧게 말씀드리면 두 모습, 유능한 대학의 명강사 모습과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연구하는 연구자의 두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거기서 핵심 통일교육지원법과 민주시민교육 이런 키워드들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래전부터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했던 이윤진 선임연구원이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늘 객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매우 구체적인 육아 환경에 대한 귀중한 실태조사 잘 들었습니다. 경제력 있는 부모에 의존하는 북한의 유아교육 현실과 유아교육이 육아 정책이 더 후퇴한 것 같다. 물품 지원은 개발 협력 지원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토론자의 역할은 발제 논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본다든지 청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잘 정리하고 요약한다든지 또 새로운 관점을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역할인데 저는 굉장히 소중한 원고를 읽으면서 그 한쪽 구석에 숨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이런 것들을 몇 개 끄집어내서 4개 정도로 잡았고 구체적으로 보면 한 3개 정도로 추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이 통일 유아교육 쪽에서 연구하는 분들의 앞으로 연구를 확장한다든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제시하고 있는 그 남북한 학제에 대한 틀은요. 어떤 분 연구를 봐도 이제 이 분야의 한만길 박사님 연구가 이윤진 박사님 연구보다도 더 포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굉장히 그런 분들조차 이 학제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다 이렇게 두루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제 입장에서 한번 이런 틀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해가지고 표를 다시 만들어 봤어요. 물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총 여기 보면 맨 밑에부터 6세 전까지는 남한은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중에 3년 동안은 유치원하고 겹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원화 체제를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은 높은 반 1년, 낮은 반 1년, 그 0세부터 4세 전까지는 이제 타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이원화되었다라는 거.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유치원은 3년간 이제 무상 교육으로 지원되잖아요. 물론 이제 공립학교나 그 단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되겠지만 사립 유치원은 대체적으로 그 부모들이 내는 돈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반이에요. 반반 수준에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죠. 점점점 늘어나면서 사립 유치원도 국가가 더 이제 관장을 해 나가고 입김이 세워지는 그런 입장이어서 특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6년에서 9년인데 북한은 그 12년이죠. 그러니까 아까 3년 치면 우리도 12년인데
북한 학생들이 1년 사이에 진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대학을 대부분 이런 자료를 보면 3년, 2년, 3년으로 표기하는데 2년, 4년이죠. 간호학과, 요학교과는 심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전문대학도 2년, 4년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대학원 박사 과정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정비함으로써 이런 기회에 이런 틀을 또 한번 재구성해 보는 거. 대부분 자료들을 보면은 조금씩 다 이렇게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잠깐 제시해 보고요. 그리고 통일 통합 교육 양성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70쪽에 있는 자료예요. 이것도 제가 연구원 시점에서 조금 몇 년 지나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교직 과정을 이수할 때 교직 이론 12학점 개설해 놓고 6과목 6과목 또 기본 이수 과목 교직 소양 뭐 교과 교육 영역 그다음에 이제 교육 실습 영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몇 학점 이상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걸 맞춰서 통일 교사를 이걸 제가 어떤 자료에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관장하는 통일 교사 방안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교원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통일 교육 영역에 6학점을 개설해 놓고 2학점짜리 세 과목을 이수를 하고 이게 이제 교직 이론의 레벨에 맞는 거고 교직 소양에 맞는 거는 통합 교육 이거를 네 과목 정도 8학점 개설하면서 2학점짜리 이제 세 과목 이수하면 이 자격증을 주는 건데 이 자격증을 주는 것도 사설 자격증을 주는 것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총체적으로 협력이 잘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국민대학교 교육학과에서 그 통일 통합교육 교사 양성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자격증 주는 것이 상당히 마땅치 않아 가지고 통일교육학회하고 협력해 가지고 뭐 능률협회에서 주는 방법도 찾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틀로 인해서 국민대학교에서 최초로 석박사 과정 통합 과정으로 통일통합 이런 그 요원들을 배출해 낸다는 것 벌써 몇 년 됐어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발표 논문 중에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말이 이제 딱 한두 번 정도 나오는데 이 문제를 물론 이제 이번 정권의 그 100대 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나름대로 예산도 많고 판문점 인간띠 잇기 등등등등 많은 활동을 하는데 그 매스컴에서 집중을 안 해서 그런가 이렇게 굉장히 홍보 효과는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교육, 영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잠깐 끄집어냈고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보이텔스 바흐라는 협약이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진 그 협약인데 세 가지 조항이 여기서 돋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 3년째 공공기관의 통일교육 강사로 가면서 그 3시간짜리, 2시간짜리, 1시간짜리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그 뭐 한반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고 어떻게 분단됐고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통일교육의 핵심 키워드가 뭘까를 계속 생각했는데 결국은 민주시민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연구자가 딱 한마디로 드러낸 것이 민주시민 교육 속에 사실은 평화도 들어있고 배려, 존중 이런 많은 인성 덕목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이텔스 바흐 조약의 핵심이 민주시민 교육 양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업 시간에 교화라든지 주입하는 걸 금지하도록 합의를 했고
그리고 학문적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쟁적 사안 그것을 수업에서 다루는데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자기와 관련이 있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안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이 세 가지 관점이 굉장히 우리가 벤치마킹하면 좋을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 자료를 봤더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책도 나왔고 어떤 대학 부설 초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한 함의라고 볼 수 있죠. 조그만 그 독일의 어떤 시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은 이 합의는 이 독일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됐고 독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수업에 이게 다 채용하고 있어서 꽤 성과를 보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이게 상당히 고민이잖아요. 통일국민협약도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번 정권에서 완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은 디테일 속에 항상 악마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으니까 3.1운동 협약할 때 발표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거친 수준으로 누구도 그걸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큰 틀로 여야가 합의를 하고 이 단체, 종교 단체나 이런 데 학회 이런 데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이 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나 뭐 시의원들이나 뭔가는 각 지역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겠지만 두드러지게 잘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이 대북 정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뭔가 합의 통일 국민 협약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정권까지 잘 될 것 같지 않고요. 다음 정권으로 갈지 그 다음 정권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 굉장히 거친 수준으로 이게 이렇게 뭔가 좀 거부할 수 없는 합의 조건 몇 가지만 가지고 뭔가를 해야 그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정권에 따라 통일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일관성 있게 대북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다음 토론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창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중심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학제 비교라든가 유아 통일 통합교사 양성에 대한 교과목을 짚어주셨고 또 통일 국민 협약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선 큰 틀에서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선결 조건임을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시간 관리가 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시는 토론자께는 8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태준 사무관님 경기도청에서 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청은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예, 교육정책국에서 평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태준입니다. 우선 그 유아교육 단계에서 평화통일교육 정말 우리 사회에서 생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그러한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도 못한 그러한 현실에서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고 또 그 연구의 성과를 모아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심포지움을 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또 그러한 교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할 주제는 미래 교육, 평화 통일 교육의 방향과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을 어떻게 개정 보완할 것인가, 그리고 유아교육 과정에서 평화 통일 교육과 시민 교육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교육 과정 평화 통일 교육과 관련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우리 발표에서 박대현 박사님이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연구에 전문가로 참여하신 분들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초중등 교육과 연계한 유아교육 과정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실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선 대안으로서는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의 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지원, 교재의 개발 보급, 통일교육 활성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조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와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발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유아교육법과 관계된 사항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제1항에서 정부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중등 학교와 관련한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아교육과정은 배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서 평화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국립통일교육원의 주요한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 대상에서도 유아교육과정은 전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통일교육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교육부의 평화점 통일교육의 기본계획에도 실제 유치원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서 정책적 논의나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선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 제2항 6호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와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통일교육을 명시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법이 개정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법 개정을 통해서 유아교육 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과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유아교육 과정에서 실제 평화통일교육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 활성화와 정책 모색이 학계는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특히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아교육과정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계획이 전면 확장되고 설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연구 시범학교 또 유아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생성하고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자료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유용한 변화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국립통일교육원이 교원 연수와 관련해서 유치원의 원장 그리고 원감, 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포함하여 안내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는 바람직한 개선의 방안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또한 유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 시민 교과서를 토대로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워크북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동영상 교육 자료,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교육활동 강화를 위해서 2023년도 준공 예정인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에 전국 최초로 유아교육 평화통일 전문 프로그램과 교육 활동실을 구축하는 등 유아교육 과정 평화통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과정에서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관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점 통일교육은 한반도 내에 분단 극복, 통일이라는 특수한 목표가 아니라 보편성에 기반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균형 있는 북한 간 건전한 안보의식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공존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자기와 타인에 대한 존중, 생명과 비폭력 존중, 협동과 신뢰, 개방과 관용, 사회적 책임과 같은 시민성을 함양하고 미래 세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원은 2018년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에서 기존 통일교육과 차별화된 특징으로 평화의식 함양, 민주의식 함양, 한반도 통일에서 평화를 우선가치로 제시하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기도 교육청 또한 초중고 교육과정에 평화시민, 민주시민, 세계시민 3종 시민교과서를 통한 시민교육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세대 유아교육과정에서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살아갈 시민 역량을 육성하는 교육의 단계로 평화 감수성을 키워내는 시민성 함양 교육으로 유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준 사무관님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평화교육을 담당하시는 실무자로서 유아교육 과정에 평화통일 교육에 왜 필요한지 또 이를 위해서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유아교육 과정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성은 연구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깁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성훈입니다.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북한 연구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한 지 이제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앞에 발표하신 박사님도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저도 북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면서 스스로 좀 의심할 때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그래도 최근에 북한이 대외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 특히 인권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에 협약에 가입한다거나 유엔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최근 10년간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오늘 이윤진 박사님이 발표하신 이런 유니세프의 MICS와 같은 이런 자료 조사에도 최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북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 유니세프의 MICS 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 지금 발표한 것처럼 양적인 자료들을 저희가 거의 입수할 수 없었는데, 이 자료가 정기적이진 않아도 비정기적으로 발표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북한 아동의 생활을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료들이 언제 다시 2017년이 최근 자료인데 다음에 언제 조사가 있을지 몰라도 북한 아동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이 자료에 대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이런 자료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도 뭐 여러 가지 타진을 하고 있는데 같이 MICS의 조사나 설문 문항 작성 또는 뭐 현지 조사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그리고 이윤진 박사님도 강조하셨는데,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뭔가 좀 액션들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의 최근 변화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북한이 뭔가 변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특히 뭐 핵과 경제의 병진 노선 같은 것들을 외형적으로는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북한 정부의 영향력이 과거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비공식적인 활동들이 훨씬 더 북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비해서 이 북한 당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이 대북 제재 이후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재 박사님 발표문 중간에도 있는데, 어린이 보양교육법에서 타가소나 유치원에 대한 뭐 식료품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북한이 최근 개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삭제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과거에 국가 배급에 의존하던 타가소나 유치원 또는 뭐 이제 각종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가가 더 이상 충분한 자원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탈북 주민들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기관 운영을 학부모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운영비를 댄다거나, 또는 이제 학교 밖의 사교육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증언들이 여러 탈북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과거와 같은 국가 배급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언젠가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개혁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다만 이 문제는 이제 지금 북핵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북한이 개혁 개방을 나서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가 지금 강력하게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북한에 대한 이 제재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지목해서 북한을 포함한 뭐 여러 가지 이제 테러 국가들을 모아서 하고 있는 미국의 공식적인 제재가 있고, 여기 덧붙여서 미국의 이제 비공식적인 제재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리 보이콧이라고 해서 미국이 지정한 그러한 테러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북한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어떠한 형태로든지 교역하고 있는 그 기업과 개인과 교역하는 사람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이런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북한을 굉장히 조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70년간 지속되어 온 분단 체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북한을 설득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야 되고,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적 수준을 높여서 향후 통일 이후의 남북의 어떤 비용들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바라보는 건 우리하고 좀 다른 입장이라는 거죠. 북한을 매우 핵을 갖고 있는 위험한 집단으로 간주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행정부의 입장은 아무튼 뭐 북한과의 유화적인 방법보다는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북한이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스스로가 뭔가 포기하고 나오는 것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이제 사회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유가연도 이런 북한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매우 좀 어두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좀 교류 협력을 촉구하고 좀 틈새들을 찾아서 교류 협력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인도주의적 면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유엔이 안보리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인도주의적인
긴급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 사전 승인을 통한 면제 조치들을 유엔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초기에 이제 북한 제재 당시에는 인도주의적 면제가 크게 활용되지 못했는데, 특히 이제 2017년, 18년에 북한 주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이제 인권단체들의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면서부터 2018년부터 이른바 1718 위원회라고 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좀 더 인도주의적 지원, 면제를 활용한 지원들을 늘리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발표했고, 또 심사도 대폭 단축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도주의적 면제가 아동이나 영유아 부분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뒤에 토론해 주실 이제 사무총장님도 계신데,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과 함께 우리가 긴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게 무엇이냐. 특히 이제 북한의 어린이와 영유아는 향후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동과 영유아에게 필요한 우선적인 지원들을 좀 더 리스트업하고 이것을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교류 협력의 어떤 돌파구를 찾는 것이 당분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도 저희 보사연 입장에서도 저희가 뭐 북한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에는 저희도 이제 많은 인력을 투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북한 연구를 좀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가인에서도 앞으로 발표해 주신 박찬현 박사님이나 이은진 박사님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연구진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훈 연구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이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어린이의 육아 환경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전제 아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력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짚어주시고, 특히 육아정책연구소와 향후에 연구 협력이 더 활성화됐다는 그런 걸 강조해 주셔서 북한 연구자로서의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혜경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어린이 어깨동무 사무총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어린이 어깨동무 최혜경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이 박사님 발표 통해서 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 시대의 영유아의 건강이나 영양, 기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나 인터뷰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김정은 시대의 흐름의 변화라던가 현재 실태에 대해서 저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질적으로 북측과 대북 지원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한 토론보다는 남북 영유아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좀 하고자 하고요. 이 측면에서 저는 토론을 세 가지로 준비했는데, 김정은 시대 이후에 특히 이제 노동당 8차 대회 이후에 북이 이제 국가 정책의 지향을 어떻게 가겠냐라고 했던 변화가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은 그러하나 현실로 또 적용되는 부분에서의 간극이 좀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북측과 협의하면서 북측이 남북 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하는데, 너무 길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2016년 이후에 좀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에 향후에 분야별로 대북 협력을,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했을 때에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스킵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료집 86페이지 보시면 김정은 정부 초기의 국가 전략, 그다음에 8차 대회 이후의 전략을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별 전문 단체 기관들이 분야별로 이러이러한 남북교류 협력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문을 요청을 해서 제가 참 많이 참여를 했을 때 개인적인 느낌이 뭐냐면, 각자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는 그러니까 상대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교집합을 형성하느냐가 참 어찌 보면 그게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현장에 있는 제 느낌에서는 북이 참 관심 없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분야별 교류 협력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이런 원칙이 있지만 그때그때의 미세한 변화들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계획을 좀 수립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그러니까 드리고요. 두 번째, 남북 협력에 대한 북측의 입장 변화도 제가 87, 88페이지에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북이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했죠. 이제 더 이상 일방적인 지원이나 일방적인 관계는 하지 않겠다. 남북의 공리공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발표자가 발표하셨던 영유아 교류 협력 방안으로 제안하셨던 분유 등의 특정 분야의 지원이라던가 위생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은 단독 향후의 남북 협력에서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북 지원을 했던 단체들도 어린이학교 동무만 해도 20년간 북쪽의 아이들을 위한 보건의료 영양 교육 각각의 전문 영역으로 다 지원 사업을 펼쳤는데 2013년 이후에 지원 단체들이 모두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향후에는 이런 개별적인 전문 사업으로 북을 접근하기보다는 각각의 전문성을 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이 돼야 된다. 이거는 육아정책연구원이 타겟팅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교육적 혜택만 받는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보건의료 혜택을 받는 그것만 받는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의 종합적인 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전문 사업들이 컨소시엄으로 종합적으로 패키지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사업에 단독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개발협력 방식이다라는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개발협력 방식이다라는 것도 사업이 추진되는 방식일 뿐이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동시에 고려하셔야 되는 거가 그러면 북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에 있어서는 북쪽의 열악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남과 북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공동의 문제, 공동의 책무성이 있는 접근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다면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기후변화 측면과 지금 구상하시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SDG의 이행이 우리의 책무성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똑같이 어린이들의 건강과 영양의 문제들을 SDG 이행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를 조금 같이 고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하시는 부분에서 그 평양과 다른 지역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네 번째에 북쪽이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원칙은 인민경제에 자립하지만 저는 2016년 말부터 이건 각자 도생하라는 거구나. 북이 입장으로 각자 도생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결국은 그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다라고도 또 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지역의 이런 부분들의 특수성들이 반영될 수 있는 이제 여지가 열렸다라는 이런 교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향후 남북교류 협력 추진 시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북 지원 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는 북에다 무엇을 사업을 제안할 것인가 그 이상으로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있느냐,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인도주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서도 일방적인 지원, 일방적인 관계 맺음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이제 일방적으로 뭘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 국민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교류 협력을 하더라도 남북이 모두 우리가 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요청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공동의 문제 해결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북이라는 접경
그러니까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의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의 특수성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보편성 안에서 대북 사업의 아이템을 같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SDG 이행 측면과 기후 변화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89페이지 보시면 북도 SDG 이행 계획을 다 국제사회에 보고했고 이행도 원래 작년인가 재작년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던 거를 못했는데요. 제가 북측은 유엔의 SDG 목표와 똑같이 설정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8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른 목표 지수가 좀 다른 것이 1번부터 16번 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은주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부분과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이 영양 보건 의료 쪽으로 보시면 영양과 관련된 거는 북쪽에서 SDG 지표로 하나도 설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 2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식량 자급 세부 내용의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발표하셨던 부분에서 영유아의 건강이나 영양 쪽으로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영양 보건으로의 카테고리로 전략이나 명분을 수립하시기보다는 북쪽이 농업개발협력의 사업의 틀 안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녹여나갈 것인가. 그다음에 영양사업 같은 경우는 어깨동무도 콩우유급식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협력 사업 방식으로 콩우유 설비를 지원하고 기술 이전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방북을 하면서 북쪽 사람들이 생산하고 북쪽 사람들이 분배하는 정도까지의 개발협력 사업이었다면 이제 영양사업 부분도 다시 재개됐을 때는 생산과 분배 이후에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유통과 판매, 마케팅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영양사업의 계획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변화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제가 만약에 북이라면 SDG 이행보다는 기후변화 측면으로 그러니까 이런 명분으로 설득하는 거가 훨씬 설득을 더 잘 납득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SDG 이행 측면으로 접근하더라도 전 세계가 해야 하는 의무다라고는 하나 북의 열악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저는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기후변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기후변화가 결국은 어린이들의 건강권, 생존권과 지금 직결되어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동무도 최근에 기존의 사업을 기후변화 측면으로 한번 재구조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원래 예를 들어 병원을 짓는다, 영양사업을 위한 공장을 짓는다라는 실제 사업은 동일한데 이 사업을 북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스타팅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 측면에서 본다면 강수량, 습도, 온도, 풍속 이런 것만 측정할 수 있으면 설사 말라리아 같은 감염성 질환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어린이 보육시설에 설치할 수도 있고 어린이 병원에 설치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도 열악하고 의료시설도 열악하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보육시설을 짓는 것부터 의료시설을 짓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제 비핵화 전략도 입구와 출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북쪽에 어떤 무언가를 제한하는 입구가 지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든 것처럼 기후변화 측면에서의 명분을 만들고 사업 내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말라리아도 과거의 말라리아 사업은 발생한 말라리아를 해결하는 거였다면 기후변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기상 관측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조치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북에서 강조하는 보건의료 쪽에서 강조하는 예방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는 남북 협력의 방안을 만드는 부분에서의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남북이 직접 만나야지만 남북 교류 협력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언택 시대에 맞는 언택한 사업 그게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몇 가지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거가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이 그런 쪽으로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시간 조절 때문에 계속 몰아붙이는 것 같은 입장이 되었는데요.
최혜경 사무총장님께서는 김정은 시대의 이제 전략과 또 변화, 남북 협력에 대한 북측의 입장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이제 향후 협력 추진 시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음을 이해로 그 토대로 한 종합적이고 또 명분을 세워줄 수 있는 전략적이고 상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발제자가 생각하시는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종합 토론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박창현 박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앞에 첫 번째 발제는 사실 우리 사실 남한 북한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남한이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남한의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은지 박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남북한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말씀해 주셨고 또 사실 토론자분들이 모두 다 여기에 알맞는 자료들을 좀 보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지금 이 과정에서 느낀 거는 우리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새롭게 짜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 통일 교육도 사실 굉장히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새로 그려야 되는 거고 사실 대북에 대한 부분도 교류 협력의 부분도 아까 언택트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랬지만 좀 새로운 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이 좀 저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토론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가 이제 2019년도 연구여서 제가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저의 이제 과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토론자분을 모실 때 그 이후에 제가 그거를 보완할 수 있으신 그 역량을 갖추신 나름 전문가 두 분을 심혈을 그래서 두 분이 시간이 마침 되셔가지고 제가 두 분을 모셨는데 정말 제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그 교류 협력이 그 지금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옛날 방식인 거죠. 제가 이제 머물러 있는 건데 거기에서 좀 더 완전히 좀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아니어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구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 신선한 조언이고 앞으로 그렇게 좀 연구도 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값진 유익한 조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사님 조소원 박사님 그 보사연에서 꾸준히 연구를 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연하고도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연구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연구를 하게 되면은 보사연과 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아까 제언하실 때 유니세프에서의 그 비정기적으로 나오지만 이 MICS가 굉장히 나름 값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 저희 연구소나 아니면 보사연이랑 같이 문항을 뭐 개발하고 아니면 가능하다면 현지 조사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토론 그리고 나머지 분들 토론도 저한테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 질문 있으신 경우에 지금 채팅창에 기록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직접 질의응답을 하고 싶으신 분, 질의응답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은 발언권을 요청해 주시면 또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활발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기 아마도 박사님들 텍스트 치시는 동안 네. 제가 같은 실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오늘 좋은 연구 결과하고 되게 시사점이 많았던 토론으로 좀 확장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게 저희 연구소 올해 첫 1회차 심포지움이었는데 교육 연구팀에 미래자가 붙어서 팀에서 주관하고 주도적으로 의제 발굴해서 한 첫 행사였는데 막상 와서 참석해서 보니까 저희 각각의 국책 연구기관 중에들이 지금 국정과제의 성과 평가하고 새로운 어젠다 발굴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크게 이제 서점 지식 없이 들어왔는데 여기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 놀랐고 저도 같이 원내에 있는 구성원이지만 그 주제 발굴이나 확장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동일하게 느꼈던 게 이미 누리과정 안에 교육 방법이나 뭐 창의 인성, 세계 시민성, 또 보편적인 인권 또 그런 부분들은 다 들어와 있는데 유독 이거를 통일이랑 평화 교육이라는 틀로 봤을 때는 상당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아까 박창현 박사님도 얼핏 말씀하셨는데요. 어쩌면 동전의 양면처럼 다 들어와 있으나 보지 못하고 실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로 바로 옆에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마치 얘기를 하면 간극이 굉장히 크고 너무 선도적인 얘기를 앞서 하는 것처럼 잘못된 혹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주셔서 되게 시사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정책 전환기이고 또 중요한 시기여서 이와 뭐 교육, 의무 교육, 무상 보육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도 미래교육 연구팀에서 또 한 차례 의제 발굴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곳곳에서 오늘 통일 관련돼서 유치원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이미 무상 교육으로 들어와 있는 이 유아 교육의 영유아 교육 보육의 틀 안에서 주요 법안의 또 틀에서 유치원, 유아 교육이 이렇게 배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연구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제 발굴을 하고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좀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지금 채팅창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시흥시의 플레이스타트 최재훈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주제였고 또 이런 논의의 장이 펼쳐진 것이 반갑고 놀랍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최윤경 박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아교육 분야가 배제된다는 부분이 연구자이면서도 간과되었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오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네. 마침 오늘 토론 일자가 통보되면서 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통일교육주간에 이런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뭐 오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이번 주가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법정교육주간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토론하면서 실제 학교에서 평화통일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도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이전에 자기가 해왔던 또 받았던 그런 범주에서 통일교육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박창현 박사님이 발표하신 중에 약간 따끔한 말씀이 있었는데 북부 지역에서 행사 위주의 소모성 또는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지 않았느냐.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평화통일과 관련한 부분들은 많은 부분이 변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어떤 교육들이 이제는 학생이 중심이 되는, 즉 학생으로부터 시작하는 평화통일주간, 학생이 기획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주제통합형 체험학습과 연계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통일교육과 관련된 현장에 가서 과연 통일과 이러한 문제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지?
그런 문제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교육 과정으로서 교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얼마만큼 통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와 닿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부터 현재 학교 통일 교육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즉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아 교육 단계에서의 평화 통일 교육도 이전처럼 교과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구체적인 활동 중심으로 평화 통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 섞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고민과 출발점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사무관님 말씀 주시는 중간에 최재훈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아이들하고 놀이를 하다 보니까 놀이가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도 굉장히 공통적인 요소들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혹시 놀이가 남북한 유아교육 통합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혹시 박창현 박사님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리 과정이 사실 놀이 중심이고 자유놀이 중심으로 사실 본질적으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통일 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게 뭐 주입식으로 계기 교육 형식으로 유아 교육에서는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서 다 놀이 중심으로 될 것이고 또 아이의 삶과 경험을 중심으로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면서 남북한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단초들이 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짧게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통일교육지원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까 이제 저는 이제 공공부분 통일교육 전문 강사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교장이나 아니면 교육장의 교육 현장의 지도자의 관심 영향에 따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정도에 인천의 하나고등학교에 그 3시간짜리 강의를 한번 하러 갔었는데 거기는 10주 프로그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통일교육 지원법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통일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이렇게 제안해서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꽤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법 제정 덕택이 아닌가 싶고 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유아교육도 넣는다고 그러면은 훨씬 더 심도 있게 그런 연구나 활동 이런 개발 같은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질문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는데 혹시 소장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그 우리나라의 근현대 사에서 분단의 문제는 정말 기본적인 모순이었고 또 그것이 최근까지 우리가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질곡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가 있고 현재까지도 어떤 그 다양한 열강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기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는 우리 삶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흘러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6대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교육팀의 이름을 미래교육팀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기관 중심의 누리과정을 더 보완해서 우리가 우리 한반도의 어떤 기본 모순이 되는 이런 뭐 통일 문제라든지 또 뭐랄까 기후 변화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기본적인 아젠다를 우리가 교육 부분에서 좀 더 국책 연구기관으로서의 그런 연구기관의 그 주제들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 연구자들께서 기존의 연구원들께서도 이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육아정책 토론회가 이 문제로 열리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어떤 교류라든가 정책들이 기존의 과거 시대의 연결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산가족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되었다면 앞으로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사연이라든가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앞으로 이런 교류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국민의 인식과 교육 측면에서 아주 인간 발달의 초기 부분에서 이 통일의 당위성이라든가 통일의 의미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작지만 교육하는 그런 그 토대가 처음부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자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연대가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이 더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2021년 제1차 육아정책 심포지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심포지움의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오늘 심포지움의 자료집과 관련 영상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의 관심 속에서 남북한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